1965년 중국 흑룡강성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난 상관은 출생과 동시에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어머니 때문에 주거지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상관이 5살 때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게 된 어머니는 주방 설거지며 청소 등 힘든 일이란 일은 어떤 일이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든 아이들과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여성 혼자서 돈벌이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식당 주방에서는 도마에 야채 써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잠시 쉬는 동안 말을 걸어온 주방 아주머니는 이제 그런데 말이야. 애가 몇이라고 했지? 둘이에요. 그 남편은 큰애가 5살 때 객사하고?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아주 그냥 책임감이 없구만 그래. 그건 그렇고 자기 말이야. 아주 참한 남자가 하나 있는데 만나보지 않을래? 남자요? 안 돼요. 애들 때문에 안 돼요. 아니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식당 설거지를 하고 살 거야? 그래도 그 사람도 한번 갔다 온 사람이기는 한데 심상도 좋아. 돈도 많고 결혼하면 이런 일 안 해도 될 거야. 돈이 많아요? 상관의 어머니는 이미 아들 둘을 키우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남자라는 말에 솔깃하게 되었습니다. 지쳐가는 인생을 바로잡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개받은 남성과 재혼하며 또다시 아들을 하나 낳았고 전 남편 아들 둘과 함께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넉넉한 가정살림에 어머니는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으며 가사일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야이씨, 내가 그렇게 반말하냐? 이게 어디서, 이씨. 야! 똑바로 서봐. 술 어디다 놨냐고? 어디 놨어? 상관은 평상시에는 온순했다가 술만 마시고 돌아오면 돌변하는 아버지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도 10대를 넘어서고 있었고 반항이라는 달콤한 맛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때리지 말아요. 새아버지는 반쯤 풀린 눈동자를 굴리며 상관에게 다가와 야, 주둥이 잘못 놀리면 애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새아버지는 때릴 만큼 맷집이 좋아진 상관과 동생들을 방에 가두고 차례대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상관은 아버지에게 맞은 후유증으로 학교에도 가지 않으며 반항심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관은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새아버지를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상관이 13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셔대더니 간암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힘들게 자리를 잡았나 싶었던 어머니는 그동안 지병이 있었던 새아버지 병원비에 수술비까지 대주며 새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 아들을 데리고 또다시 생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아버지를 맞게 되었는데 상관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세 번째 남편이 데리고 있던 아들도 챙겨야 했는데 세 번째 아버지는 전 남편 아들들인 상관과 동생들을 못마땅해 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구타했는데 상관의 나이 15세가 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깊어졌지만 반항심도 커져만 갔습니다. 닥치고 돈이나 달라고. 아이씨, 새아빠 돈 많잖아. 상관아,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엄마가 너희들 잘 되라고 이런 선택을 한 거지. 엄마 잘 되라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주라고. 엄마나 저는 개망나니하고 살고. 알았어, 살아. 나는 친구들하고 지낼 테니까. 그날 이후 상관은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절도와 폭행을 일삼고 다녔습니다. 상관은 큰형으로서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 골목을 지나는 행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다녔는데 하필 그 시기가 중국 내에서도 사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그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던 시기라서 상관과 동생들은 상점의 금품을 절도하다 경찰에 검거가 되어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행인을 하고 상점 털면서 잡히지 않았던 게 바로 너희들 범행이라서 그렇구나. 상관은 이전 사건 사진을 내미는 경찰들에게 본인의 범행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해 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동생들은 형 상관의 범행을 진술하며 그들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985년 동북성 탄광 노동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3년형을 복역하고 1988년 출소한 상관은 이제 21살의 나이가 되었으나 일자리를 찾지 않고 또다시 친구들과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상관은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신분증을 쓸 일이 있어 숙소 구석구석을 찾아보던 상관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신분증이 보이지 않자 아이, 신분증을 어디다 뒀더라? 아이씨. 상관은 신분증 찾는 것을 포기하며 의자에 걸터 앉았는데 아이, 그래. 그렇지, 풍이 그 자식이 나보고 전과자라고 그렇게 놀리더니 내 신분증을 숨겨? 평소에도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상관은 펑을 불러내 술이나 한잔하자며 신분증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풍은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떼자 이에 격분한 상관은 그 자리에서 풍을 살해했습니다. 1990년 4월 27일 저녁 10시 상관은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사람을 죽이며 만약 잡히게 된다면 또다시 교도소로 들어갈 것이 두려워 풍을 살해한 후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아이씨, 미치겠네.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무조건 사형인데. 아이씨. 상관은 그렇게 처음 도주하는 인생이 시작되어 흑룡강성 하얼빈시로 도망갔습니다. 상관이 도주하고 은신처에서 자리 잡자 이전에 절도 강도 혐의로 구속되었던 동생들이 출소하면서 연락을 받고 형을 찾아왔습니다. 하얼빈 여인숙에서 포커를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상관과 동생들은 야,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동생은 포커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인생 낭비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 다 계획이 있는 거지. 야, 너도 참 별 걱정 다 한다. 형이 어련히 알아서 다 세팅해놨을까? 역시 형은 다 계획이 있구나. 돈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주식? 로또? 야이씨! 돈을 빼앗는 거지. 우리는 돈 벌어놓은 놈들 말이야. 그놈들 거 사정없이 빼앗는 거야. 그놈들이 죽든 말든 우리가 알 게 뭐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잖아. 안 그래? 그래. 맞아. 맞는 말이네. 상관은
동생들이 줄 서기 전 이미 수제총과 마테체, 칼, 빵치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들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13일 오후 2시 상관 일당은 우선 시험 삼아 범행을 연습하자며 인적이 드문 곳에 숨어있다 행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관은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해 재빨리 돈을 빼앗은 후 현장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저 건물 보이지? 저 건물에 살고 있는 한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건물 건물주래. 수산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아줌마인데 떼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 매일 새벽에 수산시장 거래가 끝나고 오후 5시쯤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더라고. 야야야, 그럼 그 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덮쳐버리면 되겠네. 1999년 12월 18일 오후 5시 30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서자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상관 일당은 신속하게 차 앞을 막으며 문 열어! 문 열라고! 야! 상관은 차문을 열고 내리던 운전자 30세 남성 천관명을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상관이 운전자를 살해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상면은 뒷좌석에서 두 손으로 돈가방을 꼭 쥐고 있던 44세 여성 한씨를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상면은 깨진 유리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 돈이 들어있던 가죽 가방을 들고 신속하게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도주하고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산탄총에 맞아 폐가 손상된 한 씨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고 운전수 광명은 오른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들어온 돈은 돈의 소중함을 몰랐던 그들에게 그저 소모품에 불과할 뿐이었는데. 웨이터! 이리 와봐! 와봐 임마! 돈도 몇 푼 못 벌 텐데 형이 팁이나 줄게. 지금 사람 다 있으면 형님. 야, 그리고 여기서 제일 비싼 술 좀 가져와봐. 상관 일당은 한씨에게서 빼앗은 10만 위안을 술집에서 술값과 아가씨들에게 팁을 뿌려대며 얼마 못 가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형, 돈 다 떨어졌어. 뭐? 아이씨, 미경이한테 오늘 술 한잔 하러 간다고 했는데 이거 한 2천만 원 들어봐야 며칠 못 가네. 상관은 별다른 노동 없이 쉽게 돈이 들어오자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지면서 조금 더 큰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벌였던 수산물시장 도매인 범행 사건이 잠잠해지자 그들은 어두운 저녁 고생하며 담을 넘어 강도짓을 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숨어있다가 수산업자가 수금한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상관의 동생 상면은 남극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생선을 구매하는 척하며 가장 많은 거래를 하던 도매인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나이는 46세, 이름은 장수판. 이 남극 도매시장에서 이 성공한 업자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 그리고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도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내가 본 것만 해도 그 정도는 넘는 것 같더라고. 야, 이거 형들 덕분에 이제 차 한 대 뽑아도 되는 거야? 2000년 1월 28일 오후 5시 상관과 일당은 하얼빈시 다오와이 공원 남쪽 끝에서
총기를 들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수산업자의 귀가가 늦어지자 에이, 다리 저려! 씨. 일 끝났어요. 빨리빨리 다닐 것인데. 에이,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아유, 다리 저려. 잠자코 가만히 있어. 곧 올 거야. 상면 일당이 한참 지루해하던 그때 빨간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며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상면은 총을 들고 재빨리 뒷좌석 쪽으로 달려가 도매업자의 아내 마린핑 45세의 머리를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총소리에 놀란 남편 장수판 46세는 운전석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그러자 상관과 동생은 그의 뒤를 쫓아가 허벅지에 총을 쏴 쓰러뜨린 후 쓰러져 있는 그의 가슴에 산탄총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상면은 뒷좌석에 있던 15만 위안이 들어있던 돈가방을 들고 재빨리 타고 온 차에 올라타며 상관에게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매업자 수판의 아내 마린핑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남편은 허벅지와 가슴에 총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상관 일당은 강도로 벌어들인 돈을 또다시 룸사롱과 유흥업소에서 탕진하고 말았는데 2000년 12월 29일 5시 30분 담배 도매업자 가게에서 5만 위안을 털어가는 강도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연속해서 3차례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우리 경찰을 아주 핫바지로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해서 연속해서 그것도 3차례를 어떻게 연속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현장에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까 저희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1월 5일) 상관은 동생들을 모아두고 중국 심양 상업은행을 털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002년부터 폭탄을 조금씩 모아두었던 상관은 탁자 위에 그동안 42여 개의 폭탄을 담아두었던 가방을 꺼내 보여주며 이번에는 폭탄을 사용할 거야. 다이너마이트로 은행 정문을 터뜨려버리고 신속하게 들어가서 금고에 있는 돈만 챙겨서 나오는 거야. 야! 똑바로 들이. 형! 이거 너무 무서운데?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거 어떡해? 너는 초치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폭탄이 터지면 은행 안에서는 폭탄 소리가 울려 퍼져서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 상면이하고 상우가 재빨리 금고로 들어가서 돈만 챙겨서 나오면 돼. 아니! 경비원이나 누가 반항하면 어떡하냐고! 뭘? 어떡하긴 어떡해 이 자식아! 죽여버려야지. 내 말 똑바로 들어. 어차피 우리 모두 잡히면 사형이야. 그놈 살려둔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라고. 다 죽여버려! 상관은 범행에 사용할 승합차를 구하기 위해 주차해 있던 운전수를 살해한 후 차를 빼앗았습니다. 상관은 범행에 사용할 폭탄을 실은 빨간색 승합차를 끌고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1월 18일 오후 5시 은행 안에서는 업무를 마감하기 위해 분주했는데 은행 입구에서 폭탄이 터지자 은행 직원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경비원과 5명이 중상을 입으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야!
움직이면 쏜다. 빨리 금고로 들어가. 1분이다 1분. 상관과 동생들은 1분 만에 가방 4개를 현금으로 채우며 훔친 승용차를 타고 은행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은행 강도가 발생한 지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으나 아수라장이 된 은행 이외에는 발견된 흔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처음부터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터라 범인의 얼굴을 본 증인도 인상착의를 말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망한 직원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고용한 보안 요원들로 그들은 폭탄이 폭파되면서 시신이 완전히 분해가 되어 건너편 도로를 넘어서까지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사망자의 시계는 정확히 17시 5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0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경찰은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오자 부랴부랴 데스크포스를 만들어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심양은행 앞에 나와 있는 CCTV 루기자입니다. 은행 강도가 220만 위안을 가져갔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 짧은 1분이라는 시간 동안 4억에 가까운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으나 확인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들은 아주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것 말고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날 저녁 심양에 16,000명의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동원되었고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해 이동하는 차를 검문하라고 했습니다. 상관 일당에게는 현상금 30만 위안이 걸리며 경찰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해야만 했습니다. 수배천 단이 뿌려지고 이틀 만에 200여 통의 제보가 들어와 수사에 활기를 띠어 그들이 타고 도주했던 빨간색 승합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버리고 간 승합차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 여기 보라고 여기! 산탄 총알 자국 있잖아. 그리고 여기 말이야. 칼자국! 경찰은 승합차 바닥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신발 자국을 가지고 제조회사에 의뢰해 전국 신발 판매점에서 구매해간 기록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상관이 바꿨던 차량이 호석대진 방향으로 도주한 영상을 확보하고 경찰관 700명을 동원해 최종적으로 그들이 숨어있던 아지트를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아지트에서 정상면을 검거하고 비닐에 숨겨놓은 현금 130만 위안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상면을 설득해 막내 동생과 셋째 동생이 숨어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해와 흑룡강성 모텔에 숨어있던 일당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2003년 4월 4일 흑룡강성 법원은 그들을 공개 재판하게 되었는데 장상명과 일당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상관은 동생들과 함께 태진으로 도주했으나 동생들이 검거되었던 그날 저녁 잠시 일을 보러 나갔던 터라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멀리에서 아지트가 쑥밭이 되어 있는 광경을 지켜보고 급하게 도망쳐 하얼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도망갔던 상관은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꾼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숨어 지낸 2년이 지나갈 무렵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며 정들었던 이혼녀 황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우리 서로 월세 내기도 힘든데 그냥 이번 기회에 합쳐버리는 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 그렇게 하자. 결혼식도 올리고. 동거녀 황 씨는 본인도 이혼녀였던 터라
한번 경험이 있다는 상관과 결혼한다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상관에게 혼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자기, 이제 우리 혼인식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결혼 증명서 받아서 정식 부부로 살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어? 혼인신고? 좋지, 좋아. 그러나 황 씨는 상관에게 혼인 이야기를 꺼낸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자 자기 혹시 나한테 결혼한다고 하면서 정부인 못 잊고 있는 건 아니지? 상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상관은 수년 동안 그녀와 같이 살며 정이 들 대로 들었던 터라 그녀가 본인 이야기를 듣더라도 본인의 비밀을 남에게 말하지 않고 간직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동안 혼인신고를 못했던 진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2003년 은행 강도 사건 알아? 그럼 그 유명한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 미친놈들 다 잡히고 한 놈인가? 뭐 안 잡힌 놈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자기 무슨 말인데?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그때 잡히지 않은 은행 강도가 바로 나야. 그래서 혼인 신고를 못했던 거고. 아이 참, 자기도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단처럼 하냐? 사실이야. 그날 저녁 황 씨는 상관에게 은행을 털었던 아주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으며 그가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 씨는 상관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다음 날 저녁 한참 고심하던 황 씨는 그럼 저 사람하고 혼인하면 우리 애들이 은행 강도의 살인범 애들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팔자가 되는 거고. 미치겠네. 이제 와서 도망치자니 쫓아올 게 뻔하고. 황 씨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하며 거기 경찰서죠. 2003년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 있잖아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끌려온 상관은 상관 씨, 오랜만이에요. 다른 동료들은 이미 다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숨어 있으셨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취조가 시작된 상관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그가 벌였던 수많은 사건을 보여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2006년 11월 8일 상관은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난 후 하얼빈 아파트에서 검거가 되었는데 법원은 그에게 지난 8건의 강력사건의 용의자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상관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자백했는데 판사가 8건의 사건을 순서대로 호명하며 범행을 인정하냐고 묻자 판사님, 인정한다고요. 인정한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정한다잖아요. 에? 피고인, 정숙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별 할 말은 없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사형이나 시켜주세요. 2006년 12월 1일 상관은 41세 나이에 사형장에서 사형되고 말았습니다. 상관의 어머니는 상관이 검거되고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